이 대차는 굉장히 좋겠지. 자, 일어나. 자, 이제차.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뒤에 문 닫아주세요. 우리 시조를 빨리 하겠습니다. 시조 중요한데 독서를 오늘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집중해주세요. 시조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시조. 왜냐면 유사일에 수능 유사일에 시조가 수능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조 강사랑. 자, 우리 참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론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 시조에 대해서. 자, 이제 조선 고려 가요 끝나고 고려 말부터 생기기는 고려 중기부터 생겼어. 시조가. 그러다가 고려 말에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시조가 처음에 유래를 보면 발생은 고려 중기야. 그런데 시조라는 틀이 완성된 것은 조선 고려 말. 그래서 널리 유행한 것은 조선. 자, 그리고 현대까지도 시조는 창작되고 있어요. 현대까지도. 그래서 ing. 자, 그럼 시조에서 표를 하나 그릴 거예요. 표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구분을 시조의 시기 구분을 고려 후기부터 해야 돼요. 조선시대에 유행을 했지만 고려 후기, 그 다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게요. 자, 여기 보면 시기 구분을 고려 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되죠? 요 세 파트가 시조가 달라. 성격이 달라요. 내용도 좀 다르고 그리고 형식도 달라져. 그래서 자꾸 형식. 작가.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 그럼 우리 고려 말에 그 고려 중기부터 있었던 신진사대부 계층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고려 말에 시조의 작가는 누구냐면 고려의 지식인들이란 말이지. 고려의 지식인들이야. 그런데 이 지식인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성격에 따라서. 뜨는 해인 이성계한테 붙는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의 의리를 지키겠다. 고려 왕조에 하는 정몽주 같은 그런 우국
지사가 있었죠. 우국시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지식인에 따라서, 지식인의 입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형식에 대해서 볼게요. 시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시조가 평시조를 얘기하는데, 평시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정형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시는 자유시야. 십구체 향가도 정형성에 가깝다고는 하나 100% 정형시라고 할 수 없어. 그러나 이 평시조만큼은 유일한 정형시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형식을 볼까요? 형식. 평시조의 형식. 초장, 중장, 동장, 3장. 그쵸? 그 장을 반으로 쪼갠 게 뭐야? 9지, 6구지, 전체 몇 글자예요? 45장이에요. 이렇게 했죠. 3장, 6구, 45자 내외. 글자 수까지 맞췄단 말이야. 내외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야. 그러니까 자 3장 6구 45자의 각 장은 사음보 음수율은 3, 4, 4, 4조까지 글자 수까지 맞췄어. 음수까지. 그래서 이 정도면 완벽한 정형시다. 우리나라의 시가문학 중에서 완벽한 정형시는 평시조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고려 후기의 지식인들이 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이 시조에. 당연히 나라가 망하니까 우국가,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서 한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맥수지탄. 망국지탄. 자, 그러면서 와, 그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 무상. 이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가. 요게 내용이야. 자자자자 뜨는 왕 이성계. 조선. 이시조선을 건국했죠. 자, 이 형식 그대로 오고요. 이런 정형식 그대로 면서 작가 계층은 자 고려시대는 우리 불교 국가였잖아. 그런데 조선은 유교죠. 유교. 사대부 양반 계층이야. 유학자야. 유학자. 자, 작가하고 내용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작가의 사상이고 작가의 감정이니까. 이 사대부 양반들이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유학자니까 유교. 유교적인 이념이죠. 유교적인 이념 중에서 first, best가 뭐야? 춤이지, 춤. 그죠? 그래서 유교적 춤의 사상. 유교적 춤의 사상이 first입니다. 조선 전기 평시조. 평시조. 춤이야, 춤. 그런데 이 춤이라는 게 사실은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대의 명분이에요. 우리 유교에서는 입신양명, 공부의 목적이 입신양명이거든. 말로는 학문을 탐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출세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쁜 점하고 자본주의의 나쁜 점이 좀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학문을 탐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입신양명 하려면 왕 옆에 있어서 출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춤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조선의 한국사에서 조선했죠. 조선의 정치 상황이 어땠어요?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아요? 사색 당파로 나눠서 당쟁하고 맨날 무슨 논쟁하고 무슨 이리론 이기론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도 박 터지게 싸우고 그러다가 막 사과 걸고 삼족을
요걸 멸하고 이쪽 판은 다 또 뭐 입에 가고 왔다 갔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난징을 했었단 말이야. 자, 요 왕 옆에서 춤을 실현하던 신하가, 유학자가 갑자기 유배를 갈 경우는 태세 전환을 해. 어떻게 하지? 정말 유배지에서, 자연 속에서, 강호에서 이렇게 한가로운 정을 한가롭게 지내니까 너무 좋다. 역시 권력이나 지위나 돈이나 이런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욕심 없이 사는 것이 자연에서, 이것이 진정한 선비의 덕목이야 라고 태세 전환을 해. 그런데 안전장치를 해놓지. 왜냐면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 이렇게 내가 잘 지내는 것도 우리 임금이 이내 덕분이지. 뭐 이렇게. 그럼 왕이 그걸 읽고 자식 그 생각을 하네. 내가 버렸는데 콜업 하면 바로 올라가죠. 바로 올라갑니다. 그게 누구야? 정철. 정철 3인곡 썼다가 안 되니까 송민곡 썼어. 와, 왕이 너 올라와라 하니까 관철사로 임명받고 관동대로 붙였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1번하고 2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배치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밀접한 거지. 2번에서 요거를 노래하고는 있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어. 왕이 나를 언제 부르지? 저기서 누가 와. 그럼 야야 나 옷 챙겨 이러면서 항상 중앙으로 올라갈 그 욕심이 있었다.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고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잘 보시고,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념이야. 이념, 이상. 이상적인 삶 그리고 이념에 관한 노래를 했단 말이야. 조선 전기의 평시조는. 자, 그렇다면 요 조선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기점이 아까 임진의 남편. 자, 16세기라고 하면은 이제 이 중세에서 우리 근대로 갑니다. 근대는 우리 세계사적으로, 세계사는 안 하죠? 예. 세계사 안 하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세계사, 초등학교 때는 그렇군요. 그럼 세계사 중학교 때 했죠? 예.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 근대의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어떤 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 자본주의가 들어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시민혁명. 시민혁명은 지금 이 중세의 룰을 완전히 깨는 거지. 신문제의 룰을. 그쵸? 뭐냐면 권력이 1인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권력을 갖는 거야. 그게 시민정치 민주주의잖아.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길동이 같은 애가 많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면 옆집 승민이보다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어. 얼굴 잘생겨, 키 커, 공부 잘해, 머리 좋아, 운동 잘해. 그런데 승민이는 부모 잘 만나서 인서재도 못 가고 나는 수능도 못 보내? 이런 X 같은 일이 있을 수가, 난 참을 수 없어.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게임. 평민 계층이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 계층이 확대돼요. 평민과 부녀자 계층 됩니다. 평민과 부녀자 계층으로 똑똑한 평민과 부녀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또 우리 한글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한글이 배우기 쉽고 익히기 쉬운 한글이 24자로 모든 문장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한글이잖아. 그러니까 이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명률이 제일 낮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문명을 받아들였고 가장 빨리 민주주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글 때문이에요. 한글. 그래서 한글을 깨친 평민하고
사상하고 부녀자들로 이 문학도 확대가 되죠. 이들의 눈에는 자, 이 흐름상 이 정영시 이런 이념이나 사상을 노래한 이런 정영시가 너무나 딱딱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정영시가 아니라 이때는 그렇지 사설시조로 자 길어져요. 장형화돼. 장형화. 바로 딱딱한 명분이 아니라 자유정신. 근대의 자유정신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형식이 바뀌었느냐. 이 형식에서 보시면 3장 6구 45자 내외에서 6구가 아니라 2구 이상이 중요한 건 무한정이야. 제한이 없어. 그러지. 시조가 바로 사설시조예요. 2구 이상. 주로 중장에서. 근데 여기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음수율이 있었어. 뭐지? 마지막. 종장, 첫구, 석자. 그렇지. 이거는 고정. 이런 룰. 요거는 지켜주되. 자, 길이에 제한이 없어지는 사설시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설시조. 자, 이 사설시조가 나오면서 당연히 내용도 달라지게 됐죠. 이 이념과 이상, 이거 이념이잖아. 충. 그 다음에 자연에서의 어떤 정서, 한가로움.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여기서는 사설시조에서는 이제 무엇을 노래하냐면 정말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정서. 이 삶의 정서에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많았겠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애환. 슬플래 슬플 환자예요. 그래서 삶의 애환이 담긴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런데 표현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풍자와 해악으로. 풍자와 해악.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은 뭘까요? 웃음, 유머. 그럼 차이점.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풍자는 칼 맞고 피 흘리고 있는 거지. 근데 잠시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웃고 있는 거지. 비판 정신이 있는 거죠. 얘는 비판 의식이 있는 거고, 해악은 남의 잘못을 그냥 웃으면서 감싸주는 거야. 얘는 비판이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 넘어가는 거지. 요 풍자는 자 날카로운 비판 정신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 평민의식이 깨어났다고. 근대라서. 그러니까 지배 계층에 대한 풍자라든지 봉건적인 제도에 대한 풍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겨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가사하고 민요는 학교 진도 가서 들어. 가사가 안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잘 가사 나간다 그랬니? 나가면 할게. 가사하고 민요는 나가면 하고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고대 가요부터 해서 쭉 시조, 조선 후기 사설 시조까지 이 흐름을 백지 테스트로 쭉 그려서 개념과 특징, 핵심적인 것만 쫙 정리하는 테스트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넣기랑 약간 비슷한데 스스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념하고 지금 프린트에 보면 구멍 뻥뻥 뚫어놨잖아. 그렇죠? 빈칸 채우는 게 지금 숙제예요. 여기 배운 부분까지. 일단 작품도 있는데 한번 공부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독서로 오세요. 이제 독서.
근데 그렇지.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고 사설 시조도 지켜졌는데 100%는 아니야. 사실은 한 100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벗어난 적이 있어. 100개 정도에 하나 정도. 그러면은 그냥 공통적인 특성으로. 공통적인 특성으로 보세요. 보통 시조가 제목이 뭐 우국가 그런 거 있죠. 절의가 뭐 이런 거, 강원정가, 그렇지. 그 주제별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없는 게 많지. 현대 시조는 제목이 있어. 제목을 주고 싶은데 그 시조는 뭐예요? 자, 독서는 여러분들 독서 보시고 창의적 읽기인데 이게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이 우리 교과서가 개정되고 나서 2018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7년인가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성문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험 범위로 채택된 적이 없어요. 그 족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채택된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이것과 연관된 모의고사 지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아젠다, 쟁점을 가지고 다른 지문과 연관시키겠다는 거죠. 연관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지문인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7단원이 창의적인 읽기잖아. 창의적인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창의적으로 읽는 게 뭐야 도대체? 뭐라고 웃어봐? 창의적이라는 게 뭐지? 창의적이라는 게 참 창의적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이.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해요. 다 해주려고요. 부모님들이 다 서포팅하죠. 학원 오면 얘들아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이런 거 해야 돼. 밥을 해서 떠서 입 벌려 넣어주잖아요. 그죠? 창의적일 틈이 없어. 여유가. 정말 창의성이 언제 나오냐면 갑자기 눈을 떴는데 내가 거리에 홀로 나 앉아있는 거야. 집이 망했대. 엄마 아빠 도망갔어. 나 혼자 살아야 돼. 자, 그럴 때 나 지금 거지된 거잖아. 아무것도 못해. 그럴 때 본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폭발해요.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how to에 대한 게 굉장히 약한 거죠. how to?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정해져 있어. 오늘 월요일, 일요일 국어 학원 가고 뭐 스카 가고 아니면 게임 좀 하고 저녁에 뭐 축구하고 정해져 있잖아. 집에 가면 아유 공부했니 뭐 다 해줘. 엄마 뭐 용돈 올려줘. 아유 그래 알겠어. 공부만 잘해야 돼요. 건강은. how to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생길 수가 없지. 창의성 없다고 애들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보면은 창의성이 생길 수가 없어 애들이. 진짜.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세요 그러잖아. 그래서 공부하면은 그건 자기 주도가 아니에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애들의 그 창의성을 높여주려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애들을. 야, 너 이거니? 뭐 관여하지 말아야 돼. 근데 냅둬야 돼. 냅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살지? 자기가 걱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이 아닌가라는 회의가 조금 있습니다. 연관돼 있어요. 로봇 시대와 인간에 대해서. 왜냐면 앞으로 살아남을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재용도 창의적이지 못하면 도태돼요. 그렇다니까 돈이 많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단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 단어는 핵심이고 지금 제목이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인데 제목에서 끝났어. 이 글은
제목에서 끝났어요. 자,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 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뭘까요? 시대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직업이 사라질 텐데 어떤 작업을 인간이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거야. 이 내용이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거야. 로봇 시대가 바로 뭐냐면 지금 기술 구조의 변화야.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이게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의 일자리 어떻게 되지? 감소돼.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 글은 문제와 문제 해결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문제와 문제 해결의 구조. 이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문제점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 이거 학교에서 수업한 사람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은 이게 내신이니까 수능이면 지문을 바로 읽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내신이니까 구조화를 먼저 한번 그냥 하고 여러분들 머리에 틀을 넣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얘기했죠?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제목에서 정말 키워드가 뭘까요? 한 단어만 집으면 일입니다. 맞아요. 유천이는 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찍은 거야? 1. 자, 보시면 지금 우리 직업의 50%에서 70%는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년, 20년 안에. 20년? 근데 그 속도가 진짜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라떼는 하기 싫은데 라떼 여러분 때 보면은 야! 이게 말이야 인공지능이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약간 먼 일 같았거든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말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미래를 조금만 예측을 하고 이 글을 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까 말한 how to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공부로만 다가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글을 독해를 하시면 훨씬 더 독해가 잘 되죠. 그래서 자, 요약을 먼저 하고 갈게. 기술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냐면 예전에 산업혁명 자, 지금은 요 시기에서 기계가 동력을 대체하던 노동력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했거든.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이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정체성, 인간 고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지식 기반 업무 전문직까지 넘어가는 거죠. 뭐가? 기계가 AI, 인공지능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인공지능. 그러다 보니까 야 기계로 우리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는 좋았는데 지식 기반 업무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과생들이니까 이과의 꽃이 뭐야 지금 현재? 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등 기자도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야.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겠죠. 설마 그랬었다니까. 그런데 정말 보세요. 여기 기사 인간이 쓰는 기사보다 자, 이 로봇이 쓰는 기사가 훨씬 정확하고 빨라요.
빠르게 보도돼야 될 기사들 있잖아. 화제가 났어. 용사. 그쵸? 신속성. 그쵸? 그리고 의사나 약사 같은 경우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한단 말이야. 의료사고. 인공지능은 그럴 이거 없어. 프로그래밍 돼서 딱딱하니까. 병원의사? 이거는 판례 찾아보려면 한 달 내내 걸려야 되는데 1시간 만에 찾아. AI가.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때까지는 좋았지. 요때까지는 좋았는데 요로 넘어오면서는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업무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지적인 업무까지도 AI가 대체하는 그런 로봇 시대가 왔어. 그런 로봇 시대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예요. 문제. 요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 대체니까. 일자리 감소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일자리 감소. 그런데 여기서 낙관론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낙관론. 여러분들이 일자리 감소하면 지금 떠오르는 문제점이 뭐예요? 돈이지. 돈 먼저 떠오르는. 돈? 걱정하지 마.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AI로. 신기술로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재분배하는 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게 역소득세. 역소득세가 뭐냐면 지원금 일정 이상 하루에 한 달에 소득이 뭐 100만 원 미만이 있다. 그럼 50만 원 지급 이런 거. 기본소득당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가구당 기본소득을 메워준다. 허경영이라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1억 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라고 안 하고 모르는 현대그룹 회장 지금 돌아가신 분. 그분이 한번 대선에 나오셨어요. 그분은 전 국민에게가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한 채씩이었어. 공약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재분배 정책을 하면 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라고도 해. 사회 복지. 이제 복지를 얘기해요. 야, 이런 걸 하면 되잖아. 일자리 없어져도 굶어 죽진 않아. 승민아, 돈 걱정 안 해도 돼. 일자리 없어져도. 그치? 그런데 자자자 이 부분이 이 포인트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시험에 걸 수도 있어. 내가 걸었는데 손목 나간 적 봤어? 삭발? 걸었는데 삭발 안 했잖아. 나옵니다. 여기서 이걸 비판하는 거죠. 비관론. 이게 바로 작가의 관점이야. 이게 비관론이야. 왜냐면 야, 그래, 굶어 죽진 않겠지. AI가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되니까. 허경영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장민 1억 원 뭐 이러는데 뭐 먹고야 살겠지. 그런데 아까 우리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how to 바라볼 것이라는 거예요. 일이 오로지 only 돈을 버는 수단이냐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관점이 여기 들어가 있어. 이게 정보 전달적인 글이거든요. 설명문. 그런데 글쓴이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일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은 정신 건강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정신적인 가치야. 일에는 일을 하면서 뭘 느껴? 나의 정체성, 자존감, 성취감,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이게 뒤에 지문, 에릭 프롬 지문과 연관시키면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지. 행복과 연관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러셀의 행복론까지 인용을 해버려. 뭐라고 했냐면 러셀이 사람이 불행할 경우가 뭐냐면 권태일 때야. 권태, 피해망상, 죄의식 이럴 때 불행하고, 행복할 때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게 노력할 때라고 했어. 노력할 때,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고, 러셀이. 그럼 뭐냐면 여기서 이 정신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야, 작가가. 일은. 근데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실업자들을 모아서, 실업자들 그 기존에 받던 월급의 2배를 줄 테니까 그냥 종이 A4 용지에다가 5cm 간격으로 밑줄 긋는 일을 시켰어요. 단순 업무잖아. 근데 2달 후에 90%가 그만뒀어. 월급이 2배로 줬는데. 그런 실험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 이것이 정말로 인간의 정신적 행복에 기여한다는 거죠. 돈만 버는 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의대가 목표다. 돈 벌려고 의대 가는 건 아니야. 돈만 벌려고. 아니에요? 변호사 돈만 벌려고? 네. 돈 그냥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 있어요. 예. 내가 알려줄게. 있어, 많아. 그리고 마약 밀매 그런 거 할 수 있어? 돈만 많이 번다면? 마약 밀매 그런 거, 포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관점이 여기서는 핵심 키포인트 하이라이트 엑기스 관점이에요. 이거 서술형 1번 아니면 6번쯤에서 알짱거리고 나올 거야. 손가락, 이거는 손가락, 반삭. 나 진짜 고3 때 반삭했거든? 눈썹 밀고. 고3 여름방학 때 입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도.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자해를 하는데 뭐 찌르고 이건 안 되고, 문제가 안 풀려. 출력 정성을 막 풀고 있는데 확 통해서 확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출력 정석 그 책을 다 찢어가지고 옥상에서 날려버렸어.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하면 좋아, 반삭을 하는 거야. 미용실로 갔지. 그래서 반삭해주세요. 끝에 이거 사기요. 이러는 거지. 다들 해주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로 한 3cm? 약간 머털도 진짜. 그리고 모자 쓰고 다녔어. 그리고 저 눈썹도 밀어주세요. 그랬어. 눈썹 이게 딱 다 끝나고 한 이틀 후인가? 눈썹 밀었어. 한쪽 눈썹만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거울 보기도 무섭단 말이야. 이렇게 한쪽 눈썹 밀고 뭐 덜덜 떨면서 밀어. 그리고 이거 반삭 완전히 이건 아니고 한 3cm 계약을 위해. 그리고 모자 딱 야구 모자 쓰고, 그러고 집에 딱 갔지. 와우. 그래서 저녁 먹을 때 공개했어. 그랬더니 다들 엄마 아빠 가족회의가 일어난 거야. 제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좋은 점이 있었어. 안 나가게 돼. 아무도 안 만나게 되고 그 여름방학 때 진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고독 속에서 자해. 그런데 가끔씩 상문고 애들 옛날에 진짜
옛날엔 니네 빡빡이었잖아. 빡빡이 시절 있었잖아. 그때 눈썹 미는 애들도 많았어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왜냐면 일단 밀지 그러면 나가기가 좀 그래. 집에만 있어. 그리고 공부를 하게 돼. 할 게 없으니까 하게 돼. 책을 펴. 그래서 대화가 이래. 야, 넌 언제 미냐? 나 이래. 나 기말고사 끝나면 야, 너 언제 밀어? 너는 이런 대화를 했었죠. How to에 대한 거는 자,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관점이 요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얘기하는 게 일자리는 필요해. 돈 문제가 아니라 비단 돈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일자리가 필요해. 이 결론을 내리면서 자, 그러면은 문제 해결, 문제와 문제 해결법으로 세 가지를 제안을 해요. 세 가지.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수용과 발견. 자, 학습 태도. 자,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문제 해결. 자, 이게 뭐냐면 어떻게 수용하느냐? 자, 이 현실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아까 처음부터 계속한 얘기인데 주도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뭐야? 로봇 시대야? 직업이 이렇게 많이 없어져? 나 할 거 없네. 어쩌지? 와, 큰일 났다.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엄마 우리 집에 돈 많아요?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수동적인 애들. 걔네들 그냥 묻히는 거야. 주도적이 돼야 돼. 그래? 로봇? 그럴 수 있지. 시대 기술이 변하니까.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내 직업에 접목을 시키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 나 의사 할 건데 미세 로봇 이거 수술할 때는 로봇을 좀 활용해야겠네. 접목시키는 거고 활용시키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수용하는 거야.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자, 여기서 창의성이 나는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마주하지 않았던, 만나보지 못했던, 맞닥뜨리지 못했던이라고 본문에 나오거든.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거지. 인류라고 하지. 인류, 선도자. 자, 그러면 어떤 가치를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지? 라는 거죠. 로봇한테 일 시키고 나는 이걸 해야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생각 안 나나요? 학습을 해야 되는데 죽은 학습을 하면 안 돼요. 죽은 학습이 뭐냐면 수업 들을 때도 티가 나. 수업 들을 때 그냥 그걸 저장하려고 하는 애들 있지. 그건 죽은 학습이에요. 근데 뭐냐면 계속 고민하고 저게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능동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 신기술, 혁신의 시대에서는 어떤 태도? 유연성 태도. 유연성. 고착되면 안 돼요. 갇혀있으면 안 돼. 유연성 있는 평생. 이제 교육이 끝이 아니야. 예전에 직업교육 기업에서는 야, 이런 기술이 나왔어. 모여. 자, 기술교육 쫙 하고 됐죠? 그럼 적응이 됐다는.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나오고 드론 날아다니고 자율주행 다니고 저 변호사 대신 AI 변호사, AI 의사 이제는 평생 학습하는 태도를 갖는데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잘 플렉서블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3번도 문제 낼 게 이게 나라면 정말 문제 낼 게 너무 많아. 여기서 근데 나라면 이걸 낼 거야 했을 때 나온 거였지. 이분법적 사고 있잖아. 철학자 왕. 그래서 난 내가 무서워. 나라면 이걸 낼 텐데 하면 내 상문고에서
자, 인간의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마지막에? 이름절. 아니, 이랬는데 해결책으로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지? 덕, 인격. 맞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AI, 로봇, 인공지능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인간의 덕.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왜 인간의 덕이 얘기했던 것 같아? 거기서는 뭐 덕성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을 따르고 뭐 차별점? AI와의 차별점.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로봇 시대가 되면은 로봇을 많이 가진 자본가가 짱이겠죠. 그잖아. 로봇이 많아. 군사 로봇이 많아. 전쟁을 일으킬까? 얼마나 쉬워. 그죠? 내가 산업 현장에 로봇이 많아. 그러면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로봇의 최종 관리자는 인간인데 그 인간의 인격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 인간이 로봇을 관리하는 인간의 인격, 이 덕이 너무 중요해져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인간이 로봇을 잘못 운용했을 때 벌어질 참사란 그냥 멸망이야, 멸망. 예를 들어서 와, 더러운 세상 끝장내고 싶다. 탁 버튼 눌러가지고 핵 폭발하는. 그럴 수 있잖아. 그거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리고 또 문제될 게 너무 많다니까. 생명윤리. 우리 인간 배아 알죠? 예. 뭔데요? 인간 배아가 지금 20년 전쯤에 이미 완성됐어요. 우리나라의 황우석 교수라고 들어봤나? 들어봤어요? 예. 이게 하도 지금 여러분들이 복제요. 복제. 인간 배아가 뭐냐면 여자의 인간의 난자의 체세포, 난자의 핵의 체세포. 카피거든, 카피. 생식세포가 아니라 체세포야. 나의 카피라고, 이게. 얘는 나의 자식이 아니라 카피야. 여기까지 지금 실험이 성공 단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얘를 자궁에 착상하는 순간 나랑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지. 나랑 똑같은 애가 카피가 나오는 거야, 카피. 내가 봤을 때 나 같은 애가 너무 괜찮아.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나같이 퍼펙트한 인간을 좀 여러 명 만들어야겠어. 인간 배아. 어떻게 이거 틀려. 이런 장난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윤리. 이거는 생명 윤리에 관해서도 3번이 굉장히 또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써머리한 거예요. 사회현상, 변화, 문제 해결. 여기서 중요한 작가의 관점. 이렇게. 좀 빠르게 갔는데 이해가 돼. 학교에서 듣고 두 번 들으니까 이해되죠. 자, 이제 본문을 정리하시기 전에 조금만 쉬겠습니다. 네. 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5분만 쉴게요. 20분에 들어갈게요. 하고 있어? 네, 답변이 확실하게 그렇게 얘네가 곳곳에 있어요. 고려 마을 거의 없어. 여기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다고. 그냥 이거 외워도 돼요? 그냥 외워. 뭐 여기 두 개는 3,649원인데 여기는 그 중장 정도가 좀 그런 무제한. 주로 중장. 초장에 늘기도 하는데 주로 중급이 상당히 이제 그래가지고 초 전체가 6분대, 그러니까 8, 9 이상이에요. 이것만 좀 일단 최소 2분은 늘어나. 최소 2군데 더 늘어나. 딱 2구 늘어난 걸 어시조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안 나왔잖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렇죠. 아까 지금 구조로 이렇게 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지문 자체는 쉬운데 읽어봤어? 1학년 거잖아 다. 1학년 가제도 거라서 없는 펜스. 지금 이거 같아요. 지금 에이미 서일이랑 혹시 나도 다 완벽하게 할 거야. 한번 읽고 문제 써. 근데 솔직히 문제 쉬워. 아니 저 개새끼 아니야 저거. 주셨나? 아, 참 살만해 진짜 잘. 지금 이게 아유 저기. 너무 시간이. 내 친구 있어 여기 괜찮아. 가슴이 안 돼. 아이고. 동윤이가 동이야. 아니 저거 어떻게? 나 화장실 싫어하는 선생님. 진짜 문제 왔냐? 다시 먹으면 나중에 맨날 잘하는데 아니 화장이 너무. 아니 그러면 딱 기다려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 질문이 화장이 어려워. 쉽잖아. 수가 쉬우니까 화장이 어떻게 하는 예술이야. 근데 이제 만졌어. 이제 말해. 빨리. 진짜 시험장에서 이게 죽어? 아니 콜트가 원래 저렇게 아픈 거야. 이 새끼야. 1번은 다른 거 뭐야? 근데 또 이게 이렇게 근데 1번은 제가 이게 문법이 솔직히 빨리 풀리니까 국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주어를 말해서 잘 써. 근데 그러면 시간이 더 없어서 오래. 그래서 화작을 먼저 하면은 화작이 맞아서 독서가 시간이 이번에는 그냥 고전 시가 독서 아니 솔직히 고전 시간은 솔직히 다 맞아요. 이거 제가 디자인인데 고전 시가 진짜 와 진짜 잘하시네. 이게 잘 다른 거 같아요. 고전 시가 여기까지 잘해요. 자제 혼자 이쪽 할게. 아래대로. 팔도 하나 잡고 가야 돼. 미안해. 아래로 아래로. 자자자자 다들 자 이제 시작하겠다. 자 문 닫으시고요. 국어 수학 잘하면 다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국어가 내신이 5등급이었더니만 지금 육모에 국어 95, 수학 96대야. 걔는 못 갈 대학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내신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신으로 좌절. 근데 이제 학종으로 가는 친구들은 근데 잘 챙겨야죠. 그렇긴 한데 정말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내신 공부도 이렇게 분석력을 여러분들이 키우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이 전두엽이 활동을 하는 그 활동치가 가장 높을 때가 어떻게 하지 때예요.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계획하지? 이번 시험 어떻게 준비하지? 그 고민 해본 사람 했을 거예요 아마. 반 이상은. 오늘 안 한 사람은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 1일 시험 공부 1일. 자, 들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자, 페이지 3페이지예요. 원래 오늘 그 소윤의 존재냐까지 좀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 건 숙제로 하면서 수업할게요. 다음 시간에.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밑줄 쫙 치고
것이고 이것이 화제의 제시죠. 거기에 네모쳐봐. 일자리 구조의 근본적인 바람. 이거 네모치세요. 바람 은유법이네. 변화지. 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여기는 괄호쳐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시대 밑줄 열었다면 이번에는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은 제2의 기계시대 밑줄 자 만들고 있다. 제1의 기계시대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 그러니까 1의 기계의 기계는 동력이야. 동력. 그건 뭐냐면 육체노동 대체죠. 밑줄 육체노동 대체 했지만 제2의 기계 이 기계는 뭐냐면 무엇을 대체하느냐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 밑줄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으로 여겼던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 시대가 제1과 제2로 나누는데 제1에서는 동력, 노동력, 육체노동이었다면 2의 기계는 이 지성, 지적인 면, 인공지능. 자, 이 부분으로 대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져. 여기까지 다 괄호 닫고. 자, 그래서 앞에 근본적인 바람, 변화에 대한 상세화였어요. 자, 로봇은 밑줄 여러 방면으로 인간과 경쟁하고 있다. 밑줄 인간과 경쟁 그것도 괄호 쳐봅시다. 네모. 자, 이제 괄호 쳐봐. 그 예시죠. 자, 다양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로봇은 각종 퀴즈 대결 퀴즈 밑줄 인간을 이기기도 했다. 기계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 AI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얘 있잖아 알파고 아니? 이세돌 이기네. 예.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둘 때 본 사람 와 기억나니 그때? 그때의 충격. 근데 알파고가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세돌이 한 판 이겼잖아. 좀 아쉬웠어요 이세돌. 응? 이세돌은 좀 아쉬웠어요. 아니 애초에 이세돌이 이길 수가 없었어. 이세돌이 그 변칙적으로 좀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이 알파고는 완전히 정통파잖아. 그러니까 빈틈없이 얘를 제압할 수가 있었는데 얘가 세돌이가 얘 좀 변칙적인 거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판 이겼잖아. 근데 그때 와 그 충격. 몇 살 때였지 승민이? 제가 한 10살 때쯤이었어요. 10살 때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어? 알파고가 딱 이기는 거 이세돌이. 세돌이가 좀 아쉽다. 세돌이가 고개 푹 숙이고 나오잖아 져가지고. 그때 와 이게 뭐지? 좀 생각보다 빨리 오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죠. 자 그런 알파고 굉장히 그 경험을 축적해서 원리를 습득하는 능력을 가진 AI가 정말 무서운 거야. 못하는 게 없어. 그렇게는. 그런 알파고라든지 운전자 없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있잖아. 뭐지? 테슬라. 테슬라 있잖아요. 한번 저기 미국에서 사고 난 것 같던데. 어쨌든 자율주행차. 또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인간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도 있고 재난구조 로봇도 있고 군사 로봇 등이 등장했다. 드론 알지? 무인 공중 배달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까지 봐요. 드론 짜자잔 드론으로 피자 배달도 하고 요즘에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 나중에 없어질 직업이 뭘까요? 배달기사, 택배, 쿠팡맨 있잖아. 배민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괄호 닫아봐.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어. 로봇이 인간과 경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숨하고 가쁜 붙여 띄어져 있는 숨가쁜 변화의 일부에 지난 이거는 그냥 일부라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 바로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
if죠. if.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한다. 써머리하면 이거야. 일자리 감소. 밑줄자. 일자리 빼앗길 운명. 일자리가 없어. 로봇이 이렇게 지금 퀄리티가 레벨 업되는데 여기까지가 처음이죠. 처음에서 자 아까 얘기한 문제 현상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 구조의 변화라고 해도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제기한 거죠.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그랬어. 아까 제1의 기계 시대랑 자, 제1과 제2 기계 시대를 보면 지금 제1의 기계 시대, 제2의 기계 시대에는 제2의 기계 시대 어렸어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된다. 자, 여기서는 노동력이었다라면 노동력. 여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업무, 지적인, 인지적인, 지적인 활동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이 대체되는 거야.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게 달라진 점이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달라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많은 직업이 없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로봇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바로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만의 영역이었던 인지적 판단이나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넘보기 시작했다. 이게 지식 기반 업무에 해당하는 거죠.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3차 산업 또 온다. 3차 산업은 저 위에 제2의 기계 시대 있죠? 거기서 화살을 폈죠. 3차 산업은 누구에 해당해요?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죠. 전문성을 위하는 산업이죠. 고부가가치. 부가가치와 전문성을 위하는 3차 산업이란 말이야.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있지. 자, 요런 영역도 지금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 자, 밑줄 쳐봐.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직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야. 괄호 닫아. 자, 이게 바로 지식 기반 맨 앞에 문장. 로봇이 지식 기반 업무도 지금 잠식하고 있다. 대체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예시죠. 그죠? 예시. 자, 그래서 재교육을 받고 예전 같으면 재교육 받고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예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기업에서 교육시키잖아 맨날. 이제는 그렇지 않다. 밑줄자. 이제는 예전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경쟁 상황과 로봇과의 지금 경쟁 상황과 시장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기술 구조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재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수준까지 됐다는 거죠. 재교육 받아봤자라는 거야. 그 이전처럼. 자, 예를 들어 살펴보자. 또 예를 드네요. 괄호 칩시다. 예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2015년 3월 30일 새벽 2시 캘리포니아주에는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진도 4의 지진이 매우 꽤 큰 겁니다. 지진 발생에서 기사 보도까지 걸린 시간이 단 5분이었대. 이거는 보통 기사 작성하면요, 조사하고 초고 쓰고 퇴보하고 보고하고 편집부에서 그때 송부하는 거거든. 이거는 5분 안에 끝난 거야. 자, 이는 작성자가 사람이 아니라 퀘이크봇 밑줄이라는 기사 작성 로봇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시. 그러니까 전문직도 대체 가능하다는 기사 작성 로봇. 지진, 스포츠 경기 결과, 증권 시황에 대한 보도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보도는 점점 로봇의 일이 되고 있다. 밑줄 데이터 활용 부분도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AP통신 등 유명한 언론기관에서 수많은 기사를 이미 작성하고 있어.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국내에도 있어. 국내 밑줄.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사람 기자가 쓴 기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해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만의 일이 아니야. 퀘이크봇의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도 지금 있다는 얘기야. 수년에 걸쳐 훈련받은 기자들만이 하던 취재와 기사 작성에 고유한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사 작성 로봇의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예는 괄호쳐 의사와 약사의 업무 밑줄. 예외는 아니다. 2000년대 국내에서 도입된 의약품 안심 서비스 밑줄. 자, 과거 의사와 약사가 수행하던 전문적 업무를 훌륭하게 대신하고 있다. 투약 정보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약을 처방받거나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약품을 복용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전문가의 업무를 밑줄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괄호 닫고. 자, 그동안 그 밑줄쳐 전문가들이 맡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밑줄짝 일부 직종에 국한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속도와 범위. 이게 굉장히 지금 사실은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지식 기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는 그 예를 기자가 하는 일, 기사 작성, 그리고 의사와 약사가 하는 일. 이것도 로봇이 대체하거나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화는 제조업 영역에서 서비스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자, 제조업은 몇 차 산업이니 얘들아? 1차요. 1차? 2차. 1차 농업. 2차가 제조업. 3차는 서비스업. 짜자잔. 지금은 2024년도는 자, 이거는 지금 3차가 진행 중인데 4차가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AI 인공지능. 자, 지금 현재 상태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잘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근데 여러분들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는 기자 하시고 의사 하시고 약사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들은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까지는 괜찮아. 의대 가세요. 의대 하시고 변호사.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진짜 이건 장담 못하는 거지. 이과 가야지 이과. 왜냐면 문과는 할 게 없어요. 진짜 여기서 보면 봐봐. 변화 농업과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의 일까지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문제 제기했잖아. 그쵸? 문제 제기했죠. 밑줄 쫙 쳐. 문제 제기.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자, 문제 제기. 농업 1차, 제조업 2차, 이를 다시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농업 괄호, 제조업 괄호, 서비스업 괄호.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이 대체한 것처럼. 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인류를 위해 우리가 모르는 4차 산업이 예비되어 있는가 밑줄 쫙 치세요. 중요한 얘기네요. 거기서 핵심 얘기는 뭐냐면 야, 4차 산업이 말이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비돼 있니? 라고 묻는 거야. 이 4차 산업이 이제 올 텐데 4차 산업이 인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지금 question 1을 던진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낙관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을 주자. 부정적,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않다라는 거. 그래서 4차 산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책 위반자들이. 근데 그 아는 거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죠. 빨리 해야 되죠.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줬냐. 노라고 얘기했잖아. 그 노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죠. 얘기하냐면 미숙련 노동자들, 사회초년생들 있죠. 더 암울하다. 산업사회는 이들에게 단순 노무나 판매직 같은 제조,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야, 네가 할 거 없어. 나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로봇이 다 하는데 이런 업무는 너 할 거 없다. 응. 나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중간 1이에요. 중간 1. 중간 1은 뭐냐면 자, 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맞이하여 일자리 감소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중간 1이에요. 중간 1. 여기까지. 필연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중간 이해 갑니다.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중간 이해에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이 일자리 감소 문제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일자리 감소라는 거에 대해서 자, 한쪽은 물질적으로 바라봤고 한쪽은 정신적인 가치를 바라봤죠.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간 이건 대해서 중요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 일단 사회적 차원 내모쳐봐.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 밑줄. 자, 일자리 감소 문제를 이제 여기서 나누는 건 사회적인 차원.
이렇게 나눠보는데 사회 만들어내면 되지 라는 거죠. 사회적. 이건 뭐냐면 창출이지. 일자리 창출.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건. 그쵸? 나라가 해야 돼. 국가가 일자리 창출하는 건 사회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일자리 감소를. 하지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야. 개인에게. 그런 것은 경제학자나 정책 기획자에게 중요한 문제이지 개인의 관심사는 아닐 수 있다. 개인들에게는 자동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일자리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일자리는 유지될까? 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 감소 문제를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나눠서 쓰는 거. 우리 수행평가할 때도 혹시 아젠다가 있으면 사회적, 개인적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논술할 때 보거든.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이게 지금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봇이 여기서부터 가르쳐 일자리를 없애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덕분에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이줄쫙 전체적 부가가치 총량이 늘어나는 거야. AI 때문에. 그러면 역소득세나 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사회복지 확대 이줄쫙. 자, 이거 뭐예요? 재분배 정책이죠. 그죠? 재분배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은 일을 덜 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까지 괄호 닫으세요. 자, 아까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지금 알아봤고 지금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관점을 보는 거예요. 이제 관점. 낙관론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낙관론이야. 야, 부가가치 전체적으로 돈 많이 벌면 되잖아. AI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성 높이면 되잖아. 그래서 총 부가가치 높여. 그래서 재분배. 국민들한테 1억씩 줘 힘든데 고등학교 애들도 힘들잖아. 걔네들도 사교육비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각 가정마다 그냥 1억씩. 요즘에 애도 안 나니까 애 나면 10억 주고 정말 총 부가가치가 높아졌을 때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관론자들. 그래서 여기서 관점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재분배 정책 다 좋은데 이 낙관론을 비판해요.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작가의 관점이지. 작가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판론. 하지만 일자리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노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거기 비추죠.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 지키게 하는 사람의 정신 건강에 갖는 의미가 지대하다라는 거야. 노동. 자, 이거 헤겔, 마르크스, 괴테 뭐 다 얘기했잖아. 그죠? 러셀도 얘기하고 그거 철학적으로 쫙 해서 낼 수 있습니다. 자, 노동은 정신 건강. 라는 거지. 이게
물질적 수단으로 본 거라면 이거는 정신적 가치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신건강, 자, 자부심, 자존감, 일을 하는 자존감. 여러분들은 그럼 돈이 많으면 일 안 하고 싶은 사람? 아 진짜? 네. 그럼 뭐해? 맨날 놀고 가지고 맨날 놀고? 사람 만나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일하고 있어. 권태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권태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니까. 뭐가요? 권태, 지루함, 심심함. 그래서 자살률이 오히려 선진국에 높아요. 북유럽.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높잖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느낀다라는 거야. 이국종 박사 보세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이사를 할까요? 단지? 은퇴하지 않습니까? 응?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일을 선택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단지 돈 많이 버는 거면 마약 밀매 그런 거 할 수 있냐고. 아니잖아. 안 되잖아. 내가 일을 하면서 재미있고 내 자존감도 생기고 그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인생에서 70% 80%가 일을 하면서 살 텐데 그 70% 80%의 시간을 단지 돈만 버는 일로 때운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고 그게.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일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말 너무 필이 너무 강하게 와. 시험 문제가 나오는 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버트런트 러셀의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문장 밑줄 쳐.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결론을 내린 거야.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가치 때문에 기본소득 100만 원씩 줘도 안 돼. 일이 있어야 돼. 일자리를 마련해야 돼. 있어. 그래서 러셀은 인간의 권태, 죄의식, 폐망상증 때문에 불행해지는. 이건 인용이야. 인용. 고된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의 필수적 요소라는 많은 현인들의 가르침이다. 거기 밑줄 치세요. 열정, 사랑, 노력,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신건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행복에 이르나라는 거지. 행복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용을 했죠. 러셀 네, 행복론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여기서 얘기했지만 열정, 사랑, 노력, 체념, 일이라고 했어. 자,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유찬이가 동의하는, 어떻게 동의하는? 어떨 때? 행복하니? 이럴 때? 열정이 갖고 열정 자체에 행복감을 느끼는 쾌락이 있어요. 열정 자체에. 여러분이 열정이 있으니까 게임도 하는 거고 축구도 하는 거지. 연애도 하는 거고. 안 그래요? 그거 자체가 행복한 거야.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텍스트 하나 읽는데도 작가와 대화하면서 하는 거잖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력? 어떤 애들은 그러겠지. 힘든데 노력하는 게 무슨 행복이에요. 이렇게. 권태보다 행복하다니까. 권태보다 행복해요. 노력하면서 짜릿함을 맛본 사람들은 중독돼서 계속 노력해. 그래서 공부가 빈익빈 부익부예요. 왜?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예요.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해. 못하는 애들은 계속 못해. 왜? 이 노력을 통해서 행복, 짜릿함, 열정, 희열 이런 걸 맛본 애들은 계속하게 되었다니까. 도파민 중독같이. 자, 체념? 체념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체념이라는 게 아쉬움이 남죠. 결핍이 있죠. 결핍이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결핍이. 너무 풍족하잖아? 너무 풍족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사람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이 될 수가 없고 뭔가를 채우려고 열정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행복, 이거 다 무엇에 관련된 거지? 정신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렵게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정신적 가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포함돼? 일에 포함하지. 일을 열정적으로 사랑을 갖고 노력하죠. 그리고 일이 안 되면 체념도 하죠. 다시 노력하지. 이 과정에서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라서 길게 들어가면 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냥 끊을게요.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할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가치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적정한 일자리를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 과로처가. 명약관화가 뭐야 얘들아? 불법도 하나다. 분명하다. 아무리 사회가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 유산이나 기본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 밑줄 쫙 쳐. 밑줄 쫙 치고 여기까지가 중간 2. 자, 그래서 일자리 감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얘기하면서 결론은 자, 로봇 시대에서도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로봇 시대의 일자리 필요성. 인용했고 예시했고. 자, 그렇죠? 이 끝부분으로 갑니다. 끝부분은 뭐겠어요? 문제 해결. 그럼 이제 how to 어떻게 하지? 일자리 필요하다고?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how to 끝입니다. 끝부분.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밑줄 쫙 쳐. 여기서 우리 개인적 차원으로. 왜냐면 여기가 교과서인데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정책 위반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이 자동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 아까 그랬지 수용하라고. 그죠? 달라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된다. 자, 밑줄 쳐. 스스로. 자꾸 여기서 주도적으로 스스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스스로 길 찾기. 1. 첫 번째 동그라미.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 동그라미. 그 다음 새로운 과제를 발견 동그라미. 아까 얘기한 끝부분 문제 해결. 자,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아까 그랬잖아. 수용해라. 수용. 발견하라. 새로운 가치 발견. 그 다음에 적극적, 주도적. 주체적. 자, 발견,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치. 수용해야지, 당연히. 로봇 시대 저는 수용 못할 것 같아요. 자살할 거야? 그럴 수 없잖아. 수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 되라는 얘기야. 내가.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 자동화의 구조와 질서를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로봇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도적으로 또 나오네. 미세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처럼 활용. 이런 것처럼 예시를 든 거야. 활용하라는 얘기야. 수용, 활용. 접목하라는 얘기지.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주인이 돼서 활용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자신의 영역이 거기 나오죠. 최신 기술을 접목할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이제껏 사람이 해오던 직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낼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동안 또 나오네.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밑줄 과업을 발견하고 발견 동물은 존재하지 않던 가치 밑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창출해내는 등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그죠? 주도적으로 수용해. 그리고 우리는 진짜 그 이전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고 발견하자는 거지.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자는 거죠. 추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두 번째, 미안하지만 5시 5분에 끝낼게요. 괜찮죠? 5분은. 두 번째는 직업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인데 여기서 이 학습이 평생 학습이고, 자, 유연성이란 말, 유연성 있는 평생 학습 태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유연성이야. 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플렉서블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 밑줄쳐, 유연성과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이다. 계속 배우는 거야. 끝이 없어. 배우면 대학 가면 끝, 대학 졸업하면 끝.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익히고 로봇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내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자, 사고를 바꿔야 되죠. 사고의 인식을,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 사고를 그래? 언제든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태도, 밑줄자,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인간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을 맞닥뜨려왔지만 언제나 유연성을 잃지 않고 나오네요. 창의적인 방법, 밑줄. 그래서 유연성 자체가 창의성이에요. 유연성 자체가 창의성과 관련이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유연성 테스트.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 내가 유연한가? 사고가 유연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다음 기회에. 끝으로 마지막,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이 아까 말한 덕성. 뜬금없이 갑자기 덕성이 나왔어. 덕성 인격이지. 인격.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로봇이 득세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사람이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 결정과 관리, 그래서 덕성, 도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의 도덕성, 관리자의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덕성이 좋은 학생들이에요. 진짜 상문고 여러분 학생 정말, 그러면 너희들도 선생님도 덕성이 좋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덕성이 좋으신 분 같아요. 사람들이 덕성이 이렇게 하면 이제 덕성이 부족한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인격을 갖춘 사람이 더욱 귀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덕성을 갖춰라. 문제 해결.
문제와 문제 해결의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 노트 여기도 있고요. 다음 시간 교재가 나올 텐데 일단 과제는요. 본문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들면서 분석하시면서 그 뒤에 문제가 일단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곱씹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필요한 거 였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은 에릭 프롬의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라는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이 앞에 로봇 시대 지문과 연관이 돼요. 그 뒤에 노동 지문 나오죠. 그것도 연관이 돼요. 다음 시간에 그 두 지문을 다 할 건데 여기에 이 지문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구조화를 해오세요. 여기 구조화 도식화를 선생님이랑 같이 안 해본 학생들은 일부 정리하는 거죠. 먼저 읽어오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면 그 수업 시간에 다 해결돼요. 알겠죠? 이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야. 복습은 당연하고 예습을 하시면 시간이 70% 줄일 수 있어요. 세이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습. 자, 그 다음에 시가문학 이거는 숙제에 빈칸 채워놓은 거 숙제입니다. 공부하시면서 시조까지 복습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문학 실전 작품 들어가고 독서 이어서 연관지어서 철학 지문 할 테니까 공부해 오시고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죠. 밀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 정도 양 있죠? 이 정도 양 잘 따라오시고 과제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닉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클리닉은 학교 앞에 있는 국어관 김정민 국어관에서 할 건데요. 요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자 시간의 효율을 위해서 학교 끝나고 1시간 정도 그래서 1시간 반 그 다음에 다른 학원 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일요일 자 5시 이후 오늘 끝나고 나서 자 클리닉 때 하는 건 뭐냐면 좀 개별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상충화가 있기 때문에 좀 개별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과제 피드백하고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오답 고치고 그 다음에 나는 클리닉에 안 오고 퍼펙트하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과제 그리고 테스트 퍼펙트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테스트 퍼펙트하게 통과하고 과제 퍼펙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것만 골라서 해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전화번호는 3891-704 아직 모르는 사람들 저장하시고 여기에 화수목금 중에서 클리닉을 이번 주부터 혹은 일요일 5시 이후에 남아서 하는 게 나한테는 좀 시간적으로 낫다. 자기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 그리고 오늘 새로 들은 학생들만 남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먼저 처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쌤 이거 종료해요. 쌤 이거 영상 종료해요. 다음에 그러면 일요일 이거 영상 종료하자고 쌤한테 물어봐. 다 했어? 주거 다 했어? 해줄까? 요거 다시 한번 보여줘. 이거 꺼줘. 꺼요?